자, 안녕들 하십니까. 예. 오늘은 경제하실 차례죠. 뭐 어떻게 책은 한번 읽어보셨나요? 뭐 쓸데없는 얘기 물어본다는 거군요. 아니 고종가 왜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어? 어? 늦어가지고. 자, 48페이지 보시면 경제론이 있는데요. 얘네 시험 목차는요. 요거 두 가지가 이제 시험 목차가 돼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이론하고 경기 변동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수요 공급 이론에서 한 4문항 정도 나오고요. 경기 변동에서 한 1문항 정도. 그러면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을 배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 상품의 가격이라든가 주식시장의 주가라든가 자본시장의 이자율 이런 애들이 전부 이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이 부동산 가격도 똑같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부동산 학에서는 시장 분석 도구로 이 수요 공급의 원리를 사용을 했는데 근래는 이제 주로 금융론의 논리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험 과정이니까 여기에 기초해서 문제를 내주는데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기초하고요.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 세분하게 되면 한 4가지 정도 파트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요 중에 계산 문제는 탄력성하고 균형하고 요 2가지 중에서 하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은 뭐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 중에서 이제 수요를 배워보시는 거죠. 수요 보시면은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요라는 것은요 수요가 있고 수요량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 수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비자의 욕구이자 이게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이자 계획을 그걸 수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수요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그걸 수요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시험 지문에 쓴 거예요. 수요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이제 고총각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음료수인데 음료수 가격이 1,000원일 때 한 달에 30병을 소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이 얼마일 때? 1,000원일 때 하루에 한 병꼴이니까는 최대 30병 소비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이게 수요량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특정한 가격에 반응해서. 근데 만약에 이 가격이라는 게 1,500원으로 만약에 뛰었다.
이랬을 때는 한 달에 20병을 소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20병을 소비한다는 것은 어디에 대응해서 1,500원이라는 가격에 대응했을 때,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때 소비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나타내는 게 뭐다? 그게 수요량이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가격이 500원으로 떨어졌을 때 5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좀 여력이 생기니까 다른 것도 소비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제일 좋아하는 게 음료수니까, 그래서 한 달에 가령 예를 들어서 40병을 소비한다. 그러면 여기 보면 20병, 30병, 40병을 소비할 때는 각각의 어디에 대응해서 주어진 가격에 대응해서 이제 이렇게 소비한다는 거고, 그럼 수요라는 건 뭐냐면요, 이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음료수라는 상품이 있을 때 가격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시가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각각 구매하겠다는 욕구를 표시하는 게 그게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전체고 수요량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체와 부분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 우리 이제 교재에서는 그냥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제 욕구, 이제 수요에 대한 것만 있어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 드린 거고, 이런 수요의 성격이 있어요. 일단 이제 요 수요라는 것은요,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사전적 개념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말 그대로 구매하겠다는 욕구이자 계획을 나타낸 것이지 실제로 구매가 완료된 걸 나타낸 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제 주부들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정부가 이 평창 올림픽을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념주화를 발매를 해요. 발매하는데 한 5,000세트 정도. 그러면 이 계획이 발표가 되면 소비자들은 여기에 맞춰서 자기가 얼마를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오면 자기가 다 사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B는 한 1,000세트 정도 이렇게 살 계획을 갖고 있고, C는 한 100세트. 이렇게 개개인마다 각각의 구매하겠다는 뭐를 가질 수 있어요.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정부가 발매를 하면서 한정 수량인데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발매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다 가져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매할 때 1인당 2세트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수량 제한을 두게 되면 계획은 이렇게 있어도 실제로 소비한 건 2세트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갖게 되는 거는 요 수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들의 뭐란 얘기예요. 계획이자 구매하겠다는 욕구를 표시한 것이지 실제로 이 양을 다 소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구매가 완료됐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유효 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라는 거는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유효 수요인데 이게 수식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어 있고, 근데 요 유효 수요라는 것은요, 이 욕구를 지칭할 때 이 욕구라는 거는 모든 상품에 대한 욕구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특정 상품에 대한 욕구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A가 시장에 노트북을 하나 구매하러 들어온 거죠. 한 100만 원 가지고. 근데 시장에서는 노트북 한 대의 가격이 한 150만 원에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은 이 노트북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뭐는 갖고 있는 거예요. 욕구를 갖고 있는데 현재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가격이 안 맞는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거를 구매하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얘가 혹시 세일 들어가든가 자기가 돈을 좀 모으면은 이거를 구매하겠다는 뭐는 갖고 있는 거예요. 욕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경제에서 얘기하는 이 수요에 대한 욕구라는 거는 모든 상품에 대한 욕구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럼 추상적이잖아요. 우리는 뭐 확대시켜 보면은 비행기도 갖고 싶고 배도 갖고 싶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욕구가 아니고 특정 상품에 대한 욕구. 이 욕구는 뭐가 수반이 돼야지만 구매력이 수반이 돼야지만 이것이 이제 실제로 소비 행위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수요라는 거는 욕구를 뭐에 의해서 뒷받침이 될 때 구매력에서 뒷받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수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매력을 수반하지 않으면 수요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구매력을 수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요쪽에 48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유량 개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은 다 유량 개념이에요. 그렇죠?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거는 소모성 재화를 취급하기 때문에 무슨 개념을 명시해서 기간 개념을 명시해서 그 수량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참고로 자 2018년에도 시장의 귤은 생산해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만 귤이 공급이 된 게 아니라 작년에도 이 귤이 공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귤이 새롭게 공급이 됐을 때 작년에 공급된 귤은 시장이 그대로 있겠어요? 아니면 다 소진됐겠어요? 다 소진됐을 거 아니에요. 소모성 재화니까.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어느 기간 내에 어느 만큼 생산되고 어느 만큼 소비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한 거예요. 기간이. 기간이 명시되지만 그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주부분들도 계시는데 박한 양반 용돈 한 100만 원 주나요? 100만 원? 다른 데 가서 물어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이 너무 많은가 싶어가지고 조금 낮춰봤어요. 한 80만 원. 그랬더니 여전히 반응이 없어요. 50만 원 정도 했더니 약간의 반응이 있고 30만 원 떨어지니까 조금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거 다 지우고 3년간 100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기간이 명시됐을 때 이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귤을 좋아하더라도 한 번에 30개씩 먹기는 쉽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한 달간 소비된 게 30개라고 그러면 많은 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건 소모성 재화이기 때문에 뭐가 명시가 돼야 돼요. 기간이 명시돼야지 이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수요와 공급은 다 이 유량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시장에 뭐는 공급이 됐겠어요. 주택이. 그럼 올해 공급이 새로 됐을 때 작년에 공급된 주택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올해 새로운 주택이 공급이 됐을 때 작년에 공급된 주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소진된 게 아니라 여전히 시장에 머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내구재를 취급하는 부동산 학에서는 유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한 거예요. 저량이. 그래서 얘는 뭐가 주어졌을 때 파악이 가능하다. 시점이 주어져야지만 그 수량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제 유량 개념을 대입을 하고요. 부동산학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 저량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량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그 유량 개념이라고 그랬을 때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수요는 원칙적으로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하는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간이 명시되지만 이게 생산 또는 소비하는 양의 수량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데 부동산 같은 내구재에서는 뭐를 기준으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저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자, 대전을 우리가 대전시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2013년에 주택이 한 1000채가 공급이 됐고요. 2014년에 1200채, 2015년에 800채, 2016년에 1000채, 2017년도 한 1000채.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공급은 들어오고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매년 대전에는 주택이 공급이 새로 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그죠. 과거서부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대전시의 주택의 총량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려고 그러면 이 기간이 명시돼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뭐가 주어져야지만 전체 수량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어요. 이 시점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 1월 10일 현재 대전시의 주택 총량이 얼마냐 이랬을 때는 이 전체량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간을 명시했을 때는 수량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공급된 주택들이 얘가 공급이 됐을 때 전년도에 공급된 주택들이 다 소진되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누적돼서 어떻게 돼요? 쌓여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양을 파악할 때는 뭐가 주어져야 돼요?
시점.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절향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박스에 보면 유량 변수가 있고 절향 변수가 있죠. 그렇죠. 박스에 보면 거기 보면 절향 변수는 일정 시점을 전제해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우리는 주택 절향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배우시면 돼요. 그죠? 네. 그 여기서 이제 요 유량하고 절향에 대한 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나중에 보시게 되면 유량은 주로 소득과 관련이 있고요. 이 절향에 대한 대표적인 변수가 세 가지 있어요. 그 세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절향 변수에서 나오는 세 가지 변수가 요거 세 개예요. 인구하고요, 재고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자산. 요거 세 가지. 요게 절향 지금까지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거 세 가지만 알면 다 풀 수 있게끔 출제했어요. 이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인식하시면 되냐면 아이들은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잠을 안 자요. 그럼 부모가 이제 얘기를 하죠. 아이들에게 언제 잘 거냐고. 그럼 애들이 언제 잔다고 그러겠어요? 인제 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구하고 재고하고 뭐하고 자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돼요. 여러분들이 옆에 가면은 예제 하나 있죠. 예제 보시면 다음은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변수들이다. 유량 변수하고 절향 변수가 옳게 묶인 거 물어봤죠. 지문이 6개가 들어가 있죠. 예, 6개 중에서 찾아보시면 니은의 자산, 디귿의 인구, 비읍의 재고 이렇게 세 가지 있죠. 걔네 세 가지가 절향 변수예요. 같은 패턴으로 2번 물어봤어요. 이거. 그래서 세 가지 기준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실 거다. 이런 얘기죠. 나중에 이제 이것도 해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절향 변수라고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중간에 상단에 가면 수요량과 수요 곡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 수요 함수를 매개로 해서 수요 법칙하고요. 수요 곡선을 우리가 도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요 함수라는 건 뭐 얘기하냐면요. 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 변수들과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보면 당해재와의 가격도 있고요. 소득도 있고 또는 관련재와의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용어상에서 보면 당해재화라는 게 있고 여기 보면은 관련재화라고 돼 있어요. 그럼 당해재화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아파트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 아파트가 당해재화가 돼요. 아파트가. 그러면 이 당해재화의 이제 가격이라는 것이 이제 아파트면 아파트고 주택시장이면 뭐가? 주택이 당해재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관련재화라는 거는 만약에 여기 빌라 가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빌라하고 아파트하고는 서로 효용이 비슷해요. 그죠? 그럼 만약에 빌라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의 가격과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관련 재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콜라 가격이 변하면 얘가 변하는 건 아파트의 가격과 소비량에 별 영향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다른 재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 측면에서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대체재하고 보완재 관계를 출제를 잘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바뀌면 이게 아파트 수요량이라고 가정할 때 이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거 아니에요. 또 소득이 변해도 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거 아니에요. 빌라 가격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독립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의 변화를 유도한다 그래서 그러면 얘네 하나하나가 변할 때마다 얘가 변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독립변수가 있고 종속변수가 있다는 거를 또 인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탄력성에서 또 할 테니까. 자, 그럴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다는 얘기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틀림없이 이제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은 이제 줄어들 거예요. 그죠? 대신에 뭐가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이 수요량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가격하고 소득하고 수요량하고 변수가 세 개의 변수가 노출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세 개의 변수가 도출이 됐을 때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에 한 번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제학에서 그리는 그래프는 이거는 2차원만 표시하는 거예요. 즉 두 개의 변수만 표시할 수 있어요. 두 개의 변수만 표시했을 때 변수가 세 개가 등장하게 되면 그래프상에 다 표시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가정을 만들어낸 거예요. 즉 여기 있는 이 당해제와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요인들은 어떻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일정하다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한 게 아니라 소득이 일정하다는 가정이라고 그러면 남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약속을 정해가지고 여기 있는 종축은 가격을 쓰기로 약속을 정하고요. 여기 있는 횡축은 뭐를 쓰기로? 예, 수혜량을 쓰기로 약속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개의 변수만을 표시할 때 나머지 애들은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다 표시한 거를요. 광해의 수요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일반적인 수요 함수를 얘기할 때는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요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는 뭐가 된다? 그는 당해제와의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요 함수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표시를 해줘요. 수요량 이 두 가지를. 그럼 얘에 의해서 얘가 변할 때 다른 애들은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라는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임의의 수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요 수요 함수는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임의에 이렇게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있는 얘가 이제 요 수요량을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하는 건데요. 이 수요량이라는 것은 이제 미지수죠. 부호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 수요량이 얼마가 되느냐는 것은 여기 있는 이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얘가 10으로 밝혀졌으니까 110 마이너스 그러면 2 곱하기 10에 놀린 거예요. 10이니까. 그러면 얘가 20이니까 110에서 20을 빼면 남는 게 얼마겠어요? 90. 그럼 얘가 90이 된 거는 가격이 얼마기 때문에 가격이 10이기 때문에 얘가 9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얘는 90이다. 근데 만약에 가격이 20으로 상승했다고 가정하게 되면 얘는 110 마이너스 2 곱하기 2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40이니까 빼면 얼마 나오겠어요? 70. 그러면 얘는 7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90이 되고 70이 된 거는 뭐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이 가격에 의해서. 즉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수요량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럴 때 여기서 보면 우리는 하나의 이제 법칙을 이제 이걸 갖고 도출이 되는 거예요.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이 10에서 20으로 상승하면 수요량이 90에서 70으로 줄어요. 근데 반대로 가격이 20에서 10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하게 되면 수요량은 90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라고 할 수 있냐면 반비례 관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역의 관계. 이거를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수요 법칙을. 그래야지 뒤에서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여부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뒤에서 배우시면은 이걸 배우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걸 배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수치로 측정하는 경우인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변수가 지금 몇 개가 있냐면 3개 변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분수식에서 3개 변수를 줄 때 값을 구할 때는 2개의 변수 값은 줘요. 나머지 하나만 구하라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수혜의 가격 탄력성이 0.9일 때요. 가격이 2%가 이렇게 상승했대요. 그러면 이 수혜량은 얼마가 변했을까? 뭐 이렇게 출제해요. 실제 계산 문제도. 그러면 여기 보면은 얘가 탄력성이 0.9라고 그래서 두 개의 변수 값을 지금 주죠. 그죠? 여기 몇 프로? 2%. 그러면 얘가 지금 2%가 뭐 한다는 거예요? 상승하죠. 그럼 여기 있는 수혜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혜량은 무조건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 예? 우리 지금 무슨 법칙 한 거예요?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혜량이 무슨 관계? 반비례니까 얘가 상승하면 이 크기만큼 얘가 준다고요. 무조건.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가 얼마만큼 줄었냐는 것은 이 가격의 변화에다가 탄력성의 크기를 곱하면 돼요. 그럼 2 곱하기 0.9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8%가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 여기 있는 요 수혜의 가격 탄력성은요. 이 수요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가격이라는 게 몇 프로 상승했다 그러면 양의 변화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시면 나중에 계산할 때 암산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조건 하에서 이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소득 탄력성이라는 거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혜량의 변화율인데 밑으로 내려가면 또 안 보이겠죠. 자, 만약에 소득 탄력성이 0.5일 때 소득이 4%가 증가한대요. 그러면 이 수혜량의 변화율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는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늘어나겠죠. 근데 모든 재화가 다 늘어나는 건 아니고 정상재일 때만 늘어나요. 근데 걔가 정상재이냐 아니냐 여부는 이 탄력성의 수치로 제시해 준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0보다 크면 정상재예요. 그러면 얘가 똑같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몇 프로가 늘어난 거예요? 4%가. 그러면 이 수혜량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 크기만큼. 그러면 4 곱하기 0.5 하면 몇 프로겠어요? 어? 절반이니까 4 곱하기 0.5 2% 나올 거라고요. 몇 프로 나온다? 2%. 그러면 소득이 증가해서 뭐가 늘어난 거예요? 수혜량이 늘어났죠. 그러면 자, 가격이 변해서 수혜량 줄었죠. 소득이 늘어나서 수혜량 늘어났죠. 그럼 전체 변화는 얼마 나오겠어요? 전체는. 여기서는 몇 프로 늘었어요? 여기서는 몇 프로 줄었어요? 2에서 1.8 빼면. 네, 그게 이 여러분들 기출문제 답이에요. 0.2라는 게. 간단한 거잖아요. 네? 계산하는 게 복잡하게 안 준다고요. 그냥 몇 분 안에 풀게끔 주겠어요. 1분 안에 풀게끔 주는 거예요. 1분 안에. 1분을 넘어서는 계산 문제는 버려도 돼요. 네? 그 시간 싸움이니까 1차는. 그러니까 간단한 건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한 내용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여기 계산기 쓸 게 없어요. 암산으로 다 되잖아요. 간단한 구구단에 대한 이런 것만 인식만 있고 덧셈 뺄셈만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다만 더하느냐 빼느냐 여부에서 가격의 움직임에서는 수혜량은 뭐 한다고 가정해야 돼요. 왜 줄어든다고? 반비례니까.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면 얘가 늘어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걸로 인식이 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경제 논리에서 한 두세 번 들으면은 얘네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수요 법칙은 알아야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법칙은 다른 요인이 일정할 때 가격과 수혜량은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53페이지 가보시면요. 위에서 5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4번의 수요 법칙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 보면 의 나와 있잖아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혜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혜량이 감소한다는 것으로 가격과 수혜량이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그게 수요 법칙이다. 그래서 그거는 밑줄 쳐놓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53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재에 요 순서 과정이 조금 바뀌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요렇게 이제 설명해 드린 거고요. 저게 가면은
이 수요 법칙에 대한 논리를 수요 법칙이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표현상에서 계속 가격과 수혜량과의 관계를 계속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만 자꾸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러면 이 수요 법칙에 대한 부분이 있죠. 왼쪽 페이지 보시면 52페이지에 맨 상단에 가면 수요 곡선이라고 있죠. 이 수요 법칙의 그림자가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가격이고요. 수혜량일 때. 자, 우리가 조금 아까 저기서 얘기했지만 가격이 10일 때는 수혜량이 90이고요. 가격이 20일 때는 수혜량이 70이란 얘기죠. 그러면 요 수치는 저기서 우리가 수요 함수에서 도출한 거예요. 그죠? 갑자기 또 얘 어디서 나왔냐고 찾으면 안 되죠. 응? 저기서 한 거니까. 그러면 얘가 20일 때는 70일 때. 그렇죠?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죠. 얘가 10일 때는 90일 때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눈에 보이는 점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점도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점도 있죠. 우리는 10에서 20만 가격을 표시했지만 11에서부터 19까지의 가격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런 변화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들도 이 안에 이렇게 만나는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쭉 연결한 게 무슨 선이다? 그게 수요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곡선. 수요곡선은 직선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곡선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의미가 달라져요. 근데 중개사 시험에는 그 곡선의 차이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요곡선은 무슨 기울기를 갖는다?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얘가 왜 우하향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53페이지 아까 우리 수요 법칙 갔었죠. 거기 가면은 자 소득 효과 그다음에 대체 효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시험상에서 인용을 한번 했던 거는 대체 효과를 한번 인용을 해준 거예요. 대체 효과. 대체 효과를 보면은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더 비싼 다른 재화의 수혜량을 감소시키고 가격이 하락한 재화로 대체해서 수혜하는 효과인데, 대체 효과는요, 상대 가격의 변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우양하는 이유를 이제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무슨 효과가 있다. 대체 효과라는 건요, 이 상대 가격 변화를 우리가 나타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콜라가 있고 사이다가 있으면요, 얘네들은 서로 효용이 같은 재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대체 재화라는 게 이제 대체해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둘 다 탄산음료다 이거죠. 그러면 얘를 소비하든 간에 우리가 얻어지는 효용은 같아요. 소비해서 얻는 만족감이 크기가 같을 때 콜라 가격도 1,000원이고요. 사이다 가격도 1,000원이에요. 가격도 같으면은 자기 기호에 따라 선호하는 거 마시면 되는데 어느 날 콜라 가격이 1,200원으로 상승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는 그대로 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콜라의 소비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사이다의 소비를 더 많이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는 콜라의 소비량을 줄이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진 사이다의 소비를 늘릴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콜라가 1,000원이 아니라 얘가 8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가격이 비싸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나타나는 콜라의 소비를 늘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진 사이다의 소비를 줄일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가지고 기울기가 우양하는 것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을 가지고 이제 표시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 효과에 대한 부분에서 용어 정도 그렇다라는 정도로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아, 그리고 이거 경제 처음에 들으시면 한 번에 다 이해는 안 돼요. 예? 예, 이해는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나만 이해가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반복해서 듣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옆 사람에게 아까 내가 저거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도 역시 비슷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도 역시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돌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거기 52페이지 가시면 그래프 밑에 개별 수요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시장 수요 곡선이 있다고 돼 있죠. 예, 요거는 이번에 저기 기초 과정이니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개별 수요하고 뭐가 있다? 시장 수요. 개별 수요라는 거는요, 소비자 개개인의 수요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개별 수요라고 그러고요. 시장 수요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 방향으로 합해서 구한 시장 전체의 수요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수평의 합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경제학에서는 가정을 부여해서요, 개별 수요가 둘만 있다라고 가정해요. A하고 B의 둘만. 그래서 임의 가격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가격이 1,000원일 때 A는 3개를 소비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A의 개별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자, 근데 같은 1,000원일 때 B는 5개를 소비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B의 개별 수요 곡선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시장 수요라는 것은요,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더했다는 얘기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이 양을 다 더했다는 거예요. 수평으로 더했다는 거는. 그러면 A가 3개 소비하고 B가 5개 소비했으니까 2개 다 합하면 몇 개 소비했겠어요? 8개.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더해 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만약에 계산하라고 그러면요, 얘가 만약에 1000-5p고요. B가 역시 1000-5p. 이렇게 해서 개별 수요가 이렇게 수량을 기준해서 표시가 되면은 시장 전체의 수요는 얘네 둘을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다 더하면은 2000-10p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양이 이제 수량으로 구해졌을 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이게 한번 이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수요 함수가 주어지고요. 요런 그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가 이렇게 2배로 늘어났을 때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하라고 계산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근데 요거는 가격을 기준으로 식이 성립이 돼 있으면 시장 수요 함수는 수량을 기준으로 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양이 좌변으로 이항하면서 식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얘가 좌변으로 넘어가면서 4QD는 100-P가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나중에 이제 균형에서 배우시겠지만 등호를 기준으로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 부호는 플러스로,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찾으면은 이게 여기에 4배니까 양쪽을 4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25-4분의 1 P가 돼요. 이게 2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0-2분의 1 P로 나오는데 여기까지 도출하면은 괜찮겠는데 시험 지문에서는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즉 가격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시 또 좌변으로 이항해야 돼요. 그러면 2분의 1 P는 50-QD가 될 거고요. 그러면 P는 100-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를 QM으로 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값을 도출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도출하라고 그럴 때 출제자가 낸 의도는 뭐냐면 이거를 풀어서 이걸 도출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P라고 나왔을 때는 여기 있는 원래 요 수요량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몇 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2배. 그럼 n분의 1로 나누면 돼요. 2배로 늘었으니까 4를 2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4, 2로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2 나올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이거를 도출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2로 나눠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몇 분 내로 풀겠어요? 1분 내로 푸는 거예요. 1분 내로. 이 과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4배로 늘었다면 얼마로 나누면 돼요? 4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19회 때 한번 나오고 소식 끊긴 거예요. 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죠? 이미 노출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면 한 번 나오고 끝나는 애들도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까지는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혹시 외부에서 모의고사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들어오더라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럼 이거 여기서 왜 설명해 드리냐면 설명을 안 해줬는데 어디 또 딴 데 가서 이 문제를 본 거예요. 딱 봤는데 또 기출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혼자 고민하는 거죠. 중요한 게 아닌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그 53페이지 하단에 가면 양가로 3번에 수량의 변화하고 수의 변화라고 돼 있죠. 걔는 별표하시는 거예요. 별표를. 그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가 있는데 기본 요건은 같아요. 같은데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윤을 출제를 했었어요. 자,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의 변화가 있을 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수요량의 변화예요. 자, 수요량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은요. 당해재와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떤 형태로 등장하냐면요. 동일한 수요 곡선에서의 이동이나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변하는 거는 오로지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당해재와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파트의 분양가가 1,000만 원이래요. 평방미터당. 1,000만 원일 때 소비자들은 100채를 소비하고 있어요. 100채를. 자, 그런데 이 분양가가 가령 예를 들어서 1,500으로 뛰었대요. 그럼 아까 우리가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50채만 소비한다는 거예요. 50채만.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지금 표시하는 거냐면 얘는 수요량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가격. 지금 수요량이 변했죠. 네? 근데 뭐가 변해서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해서. 만약에 이 가격이 500만 원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수요량이 150채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가 변한 거예요? 수요량이 변했을 때. 뭐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해서. 그렇죠? 얘가 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얘가 1,000만 원일 때 100채였어요. 이렇게.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가정할 때 얘가 1,500으로 뛴 거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법칙에서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얘가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는 균형점이 여기였단 말이죠. 근데 가격이 상승하니까 균형점이 여기로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같은 수요 곡선에서 이렇게 이동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해서 500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수요량이 지금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E점에서 여기 있는 B점으로 이렇게 이동했을 때 여기서 A와 B로 이동한 거는 동일한 어디서 수요 곡선에서 이동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변한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그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래요. 즉 가격이 변해서도 뭐는 변할 수 있어요. 이 수요량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수요의 변화가 있을 때요. 수요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되냐면요.
이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표시가 돼요. 이동으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의 분양가가 1,000만 원일 때 자, 100채를 이렇게 소비하고 있었는데요. 얘가 150채를 소비하기도 하고요. 얘가 50채를 소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뭐가 변한 거예요? 수요량이 변했잖아요. 변했는데 가격은 이거 하나잖아요. 그죠? 그럼 가격이 변한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가격은 지금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도 이 수요량이 변했다는 거죠. 그럼 이 변화를 유도하는 거는 가격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늘어난 거냐면 소득이 증가한 거예요. 반대로 소득이 뭐 해서? 감소해서. 그럼 이 소득이라는 애들은 가격 이외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변한 거를 우리가 그림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얘가 1,000만 원일 때 100채였고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었을 때 가격은 그대로 1,000만 원인데 얘가 늘어나잖아요. 150채로. 또는 얘가 몇 채로? 50채로. 지금 여기 보면 얘들도 뭐는 변하는 거예요. 수요량은 변했잖아요. 이게 가격이 변해서도 가격이 아닌 요인에 의해서도 수요량은 변하는 건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똑같은데 저쪽 애가 변한 거는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했잖아요. 저기 가격이 3개 있잖아요. 3개. 그렇죠? 여기는 가격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그대로란 얘기잖아요. 그럼 가격은 그대로고 다른 애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를 우리는 이 선에서 변화를 표시할 수는 없어요. 뭐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를 간접적으로 표시해 주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그래프를 하나 새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려놨더니 원래 있던 수요 곡선이 우측 또는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곡선이 이동한 걸로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곡선이 이동했다는 얘기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인이.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어떻게 출제했냐면 이렇게 줬어요. 기출이에요.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수요량이 변하는 것 있죠. 네, 그걸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짐을 준 거예요. 그죠?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뭐가 이동해서?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도 수요량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얘가 지금 이동해서 수요량이 변하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변한 거는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가격 아닌 애들이 변한 거잖아요. 그죠? 걔들은 우리가 무슨 변화라고 한다? 수요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이 곡선에서의 이동이 변했다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요건을 다 준다 안 준다? 다 줘요. 곡선의 이동으로 변하느냐 곡선에서의 이동으로 수요량이 변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고 한 2-3번 더 들으시면은 요건이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요 관계가 구별이 안 돼서 그러신 건데 그래서 그 내용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보면은 옆에 18회, 19회, 20회, 21회, 22회, 25, 20 이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런 패턴으로 한번 출제했고요. 이렇게도 한번 출제했어요. 아파트의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이렇게 이제 먼저 출제한 거예요. 작년은 공급을 물어봤고 그럼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파트죠. 그럼 얘가 당해제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를 유도하는 거는 아파트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를 유발하는 거는 당해제와의 가격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파트면 아파트 가격 하나밖에 없고 주택이면 주택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에 수요의 변화를 유발하는 애들은 종류가 많다고요. 소득도 있고 뭐 관련제의 가격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지문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주고 지문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라 이렇게 준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이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찾아가면 돼요. 수요량의 변화를 가서 당해저하의 가격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지문에 3번만 아파트의 가격 하락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수요량의 이 아파트의 수요량 변화 준 건 아파트 가격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가 답이죠, 얘가. 그냥 이거 찾는 게 아니라 갖다 찍으라고 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작년 여름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택의 공급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 있죠. 이게 바르게 표시한 것. 이렇게 준 거예요. 작년 문제 작년. 그럼 거기도 똑같이 어떻게 줬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똑같이 선 그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당해제어가 뭐겠어요? 주택이잖아요. 주택. 그죠? 여기서 뭐 찾으면 돼요? 주택 가격 하나 찾으면 되잖아요. 1번 지문에 여기에 이게 있었다고요. 주택 가격 하락 이렇게. 그럼 얘가 답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패턴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변화 주는 거는 오로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당해제와에. 그러니까 작년도 문제가 준 거는 보고 찍으라고 준 거지. 그죠? 이걸 다 풀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양의 변화를 유도하는 거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해제와의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패턴이 나오면 이건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출제자가. 그래야지 1분 안에 풀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해보면 나중에 이제 요령이 생겨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처음이니까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뭐 이론 설명할 때 그래프 그려서 설명하는 경우 없잖아요. 그렇죠? 오래간만에 이제 뭐 그래프도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에 낯설어서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이 과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드린 거고 실전에는 이 그림이란 게 안 나오겠죠. 그냥 문장으로 나올 때 그냥 하나 기억할 거는 수요량의 변화를 유발하는 거는 요인이 딱 뭐 하나밖에 없다. 당해자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공급량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당해자의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매칭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신 거고 그 다음에 54페이지 가시게 되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수요 변화라고 돼 있죠. 예, 거기는 별표하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아까 여러분들에게 경제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수요 공급의 기초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 기초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를 잘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변화 요인.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수요 측면에서는 관련제 가격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수요 변화 요인, 수요 변화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별표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별표하신 분들은 잠깐 쉬었다 들어오시면 돼요.